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미국과의 상호 관세 15%라는 것들이 속보로 전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도 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15% 관세가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 체제를 도입한 이후에 가장 높은 관세율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25%에서 15%로 낮춰졌으니까 관세가 내려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관세가 25%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 안 들으면 25%를 때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선방을 해서 15%만 맞았다. 그러니까 옆집에 아주 관계 좋은 미더운 이웃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25개 내놔 하고 다그친 겁니다. 25개 안 내면 파토 낼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사정사정 구슬려서 형 15개만 가져가. 그래서 15개를 받았는데 15개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우리 원래 관세율 제로였다고요. 예. 제로에서 15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각도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 환경이 녹록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른 나라도 비슷했다. 뭐 그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악은 막은 거예요. 지금 69개국 관세율을 발표했는데요. 69개국 중에 40개국이 15%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 대부분은 15%라고 보면 돼요. 아직까지 협상이 안 끝난 나라들이 26개가 있으니까 최악은 막았지만 과연 이게 최선이냐. 10% 된 나라들은 지금 3나라가 있고요. 어쨌든 평균치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세계 1위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무역 의존도는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고 또 LNG도 1,000억 달러 사기로 했고 많은 어떤 이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최악만 막았다. 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협상을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따질 때가 아니고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당할 8월 7일 이후로 15%의 관세를 물면 과연 수출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8% 평균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100원어치 팔면 8원 정도 이익을 난다는 얘기인데 미국에 수출을 100원 했을 때 관세를 15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8원 버는 회사가 15원 관세를 물면 가만히 앉아서 15원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흑자 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만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니까 한번 다른 나라끼리는 붙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자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뭐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0.8로 전망을 했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은 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관세 협상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간다. 이것은 그야말로 억측이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 맞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기업들이 투자할 것도 투자하지 않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돈을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그 돈은 GDP 통계에서 다 빠집니다. GNP에는 들어가지만 GDP에서는 빠지는데 3,500불을 투자를 해서 그거 투자하면 올해 1% 성장은 그냥 현재 지금 예측이 0.8인데 올 하반기 성장률은 저는 0.7 내지 0.6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출이라든지 또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내놓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 세제 개편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경제 정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또 파워풀한 게 바로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걷어서 또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인데 예. 이게 내년도 세금 걷는 것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처음으로 정부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 안은 물론 국회를 거쳐야 됩니다만은 현재 여대 야소인 것을 감안하면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장 큰 것은 일단 법인세. 법인세가 기업들이 법인 소득을 벌면 거기서 몇 퍼센트를 세금을 내냐 하는 건데 이게 모든 기업의 전 구간 1%포인트씩 올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재 최고 세율,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들 3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버는 회사는 25%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 때 24%로 내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금을 올리느냐?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세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세금이 펑크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AI를 육성한 특히 법인세 1% 올리는 거 가지고 인공지능을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쓰겠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일단 그 증세 카드가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감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세제 개편을 보면 어떤 것은 세금을 더 올리고 어떤 것은 세금을 내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 감세, 배당 분리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배당이라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했을 때 배당금 받으면 그게 나중에 종합소득을 합산을 하면 이게 종합소득은 최고 세율이 49.5%거든요. 예. 그리고 배당으로 들어온 금액이 49%까지 세금으로 나가는 구조였는데 이것은 3천억 원 이상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현재 그 38.5% 세금이 10% 정도가 떨어집니다. 왜 감세를 했느냐? 이 대목은요.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코스피 5천 프로젝트 중산층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피 주가를 좀 올리자.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큰 소득원이 배당인데 재벌 총수들이 배당 받아봤자 세금으로 다 뜯긴다 해서 대주주들이 앞장서서 배당을 안 받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대주주들의 배당 세금을 대폭 깎아줌으로써 좀 배당 많이 해라. 뭐 정치 활성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과표를 그러니까 현재는 50억 이상 한 종목에 50억 이상인 사람을 대주주로 봐서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을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로 보고 양도하겠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세금 개편의 취지는 부자 감세를 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 때의 정책을 대부분 원상복귀하고 또 그 재원을 경제 강국으로 가는 어떤 투자 재원으로 선다. 또 세금 제도 합리화 이런 개편안을 갖고 마련이 됐습니다. 네. 예. 그 윤석열 정부 때 것이 사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뭐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이 뭐 적절한가를 제외하고 그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시장의 혼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자주 바뀌면 기업들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 아니 지금 또 내년에 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투자를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바꾸더라도 사전 예고제 해서 2, 3년 후부터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시행 이연제를 쓰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의 일단 부자 감세를 통해서 거기서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들이 돈을 더 벌고 그러면 그것이 그 따뜻한 윗목의 소득이 아랫목으로 간다. 예. 이제 이런 논리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그게 일단 중간에 탄핵이 돼서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 논리가 일단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고 또 중산층들은 더 팍팍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부동산 시장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부가 6.27 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지금 둔화하고 있거든요. 뭐 강남, 서초구 이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뭐 관망하는 심리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대출 규제가 6월 27일 나왔는데 이제 한 달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는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 기간 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집을 살려고 했다가도 대출을 못 받으면 못 사는 이런 사태가 지금 조금씩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단 최근 한 6개월간 많이 올랐던 집값 상승세는 일단 꺾였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대출 규제로 이어진 집값 상승세 둔화세가 연착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너무 없게 되면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서 공급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도 영끌해서라도 한번 집을 사자는 쪽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지금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공급부터 먼저 하겠다. 예. 그래서 연착륙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는 것은 수요 전략인데 모든 가격이라는 게 수요 공급이 같이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정부의 국토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의 어떤 관심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